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밀떡 오늘도 함께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그 영상을 보시고 나면 그 좋아요 누르는 걸 깜빡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재밌게 봐갖고. 네,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눌러 놓으셔야 나중에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알고리즘의 신이 찾아가고 그냥 먼저 눌러주세요. 검색을 뭐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미음 정도 쳤을 때 밀떡이 딱 떠버리는 거지. 네, 이런 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내용 방패 얘기예요. 방패. 네, 창과 방패 항상 늘 따라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전에 그 칼싸움 같은 거 할 때 말이에요. 그죠, 네. 그때 이렇게 들고 있는 방패하고 이 현대전에서 말하는 방패는 완전 개념 다른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글로벌 입장에서도 가장 위협이 되는 것들이 미사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도 있고요. 네. 핵 같이 따라 그렇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방패 입장에서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기존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뭐 다층 방어나 이런 거를 많이 아시는데 예. 좀 다른 차원에서도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미사일이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다. 이거는 뭐 어떤 공격 무기가 등장하면은 방어하기 위한 무언가는 거의 숙명적으로 붙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사일이라는 게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이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연구들은 했을 거 아닙니까? 머리를 굴렸죠. 근데 또 최근의 미사일들은 너무나 성능이 고성능이잖아요. 겁나 그렇습니다. 빨라졌죠. 그러면 방패들도 고성능입니까? 방패들도 고성능이 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하. 창은 만들기가 쉽다면 생각해보세요. 창은 그냥 나무 막대기에다가 이제 창날에서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쇠가 좀 덜 들어가잖아요. 이 쇠는 고도의 전략 무기잖아요. 근데 방패는 막으려면 쇠를 최소한 다 입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료도 더 많이 들어가고 가공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는 어느 쪽이 이길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방패가 돈이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방패 만들기가 더 힘들겠네요. 힘들죠. 힘든데 우선 그 가장 위협이 되는 창, 그 중에서 현 시점에서 위험이 되는 거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그렇죠. 극초음속 미사일. 예. 우리가 초음속 미사일 이야기도 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이야기도 하잖아요. 예. 뭐 전에 이제 PD님께서 한번 질문을 주셨던 게 있어요. 초음속은 뭐고 극초음속은 그렇지. 뭐냐? 나도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 초음속 영어로 슈퍼소닉이잖아요. 네. 극초음속은 하이퍼소닉이라고 네. 하잖아요. 하이퍼로 가요? 울트라 아닙니까? 그 다음이 아마 울트라라는 극초음속이 표현을 이제 쓰기도 울트라거든요. 하는데 예. 울트라라는 입장에서는 뭐 속도로 보면 이제 마하 10이 넘어가고 마하 20 뭐 이러는 건데 사실 그런 입장에서는 탄도미사일의 속력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고 슈퍼소닉, 하이퍼소닉 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마하 5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초음속으로 견딜 수 있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것이 한 마하 3이 한계다. 그래서 유인 전투기의 속력이 되게 마하 3에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재료 공학적 측면에서의 한계도 있습니다만은 예. 인간이 버틸 수 있느냐? 인간이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하 3을 보고 있는 거고 그걸 넘어가는 마하 5 정도 되면은 극초음속이다라고 그 이후부터는 극초음속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속도로만 생각하니까 매번 극초음속 무기 체계를 잘 뭐 혼돈하고 하는데 극초음속 무기 체계는 딱 세 가지 이 요건이 갖춰져야만 극초음속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속도고 마하 5 또 이상. 하나는 네. 대기권 안쪽에서 진행을 해야 돼요. 아. 그 얘기는 뭐냐면 대륙에 넘나드는 쪽에서 보면 탐지 자체가 굉장히 탐지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대기권을 넘어가다 보면 이것도 잘해야 됩니다. 네. 김PD님이 이상한 또 표현. 아니, 다시 해봐요. 이번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기권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탐지가 쉽죠. 근데 대기권 내에서는 지구의 어떤 공명 현상에서 자전, 탐지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도니까 네. 뭐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저공 비행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공 비행으로 쫙 가면 이게 오히려 더 탐지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항 미사일의 어떤 장점이죠, 그게. 또 하나는 극초음속의 그런 대기권 내에서 기동을 하면서 기동이 굉장히 변화무쌍이 돼요. 그러니까 기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네. 근데 예. 이거를 조금
달리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막 변화무쌍하게 뭐 철삭거리고 영화에서 보시 뭐 완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어느 정도의 변침이 있는 그런 기동을 한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그러고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극초음속 활공체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있다라는 거를 아마 극초음속을 에피소드로 둘 때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네네. 이거에 대한 방패 이야기가 이번에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하 5 정도만 그냥 생각해봐도 네. 그냥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 뭐 평양 쪽에서 만약에 서울을 향해 쐈다. 한 1분 걸릴까요? 1분입니다. 1분이면 와요. 예, 정확하게 1분 마하 5로 우리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약 개발했다. 그래서 대전 근처에서 서울이 아니고요. 대전 근처에서 평양을 향해서 주석궁을 향해서 발사했다 했을 때 1분. 1분이라. 아이고야. 근데 그걸 막는다고? 막습니다. 야. 자, 우선 막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탐지를 그렇죠. 해야 돼요. 그렇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봐야지. 그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계속해서 추적해야 돼요. 그래서 대륙을 넘나드는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넘사벽의 탐지 자산을 필요로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위성을 동원할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켜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촘촘한 위성 시스템으로 탐지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루트를 여러 탐지 자산을 통해서 추적을 해야 돼요. 이게 가능한 국가는 현재 미국이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미국의 군사력이 약화되고 중국이 올라서거나 러시아의 군사력을 강조하는 분들은 미국의 군사력이 굉장히 쇠퇴했다고 보는데 사실 탐지 측면에서 미국을 따라갈 수 있는 건 없어요. 결국은 위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판단할 땐 초격차 수준입니다. 유럽이나 방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가 몇 국가 되는데 이스라엘 얘기를 하네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한 실력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탐지 쪽에서는 이스라엘은 큰 결국은 뭐 지금 초격차라고 얘기하셨지만 미국이 압도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사실 제외해놓고 봐야 되는데 방패 측면에서 무조건 탐지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 요격한 요격체가 필요한데 요격체도 굉장한 속도로 쫓아가야겠죠. 네. 최소 마 5 정도는 돼야지 그렇죠. 비등하게. 그리고 우리가 제가 대기권 안쪽이라고 했지만은 항공기들이 지나갈 수 있는 수준의 20-30km 고도가 아닙니다. 또 40km도 아닌 40km에서부터 한 70km 사이에 100km 안쪽에 요 정도 고도에서 움직이는 그 활공체나 순항 미사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도로 최대한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요격체도 마하 뭐 5, 6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미사일보다는 빨라야지 따라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극초음속으로 일단 빨리 발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방패가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방패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 이스라엘, 유럽 그리고 대한민국을 봅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글로벌한 군사 전문 매체들이 그렇게 4개의 축을 보고 있습니다. 일본을 거기에 끼워넣긴 합니다만 제가 일본을 안 끼워넣는 이유가 일본은 미국의 한 부분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일본을 제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뭐 초격차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스라엘, 유럽, 거기에 대한민국까지 라면 이제 그 세 개, 미국을 제외한 이스라엘, 유럽, 대한민국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격차가? 지금 격차라기보다는 이것을 실제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다들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들이 좀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가 다르다. 예. 각각 장단점이 있죠. 하나 말씀드리면 유럽 같은 경우는 정말 유럽의 가장 큰 맹점이죠. 모든 나라들이 싸우고 있어요. 조별과제. 조별과제. 프랑스와 독일이 중심이 돼서 개발을 하는데 프랑스 쪽으로는 MBDA사를 중심으로 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모 에어쇼에서 아킬라라는 그 미사일을 컨셉을 개발했죠. 근데 이것이 제대로 개발 성공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뭉칠 수는 있어요. 뭐 독일이랄지 이태리도 관심은 있으니까. 근데 독일은 또 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의 그 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회사고 아이리스티라고 하는
아주 초음속 대공 미사일을 개발한 회사죠. 아주 유명하죠. 예. 그 회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또 굉장히 가시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도 딴 생각을 하고 있고 합종 연행이고 이리 붙어 저리 붙었다 하는 게 또 이태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나 하다가 안 해. 그거하고 의견이 안 맞아. 뭐 이래가지고 아직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단점입니다. 유럽은 역사 자체가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안 되는 걸 억지로 통합하고 또 돈이 얽히기 시작하면 네. 복잡해지죠. 네. 그렇지만 반면에 그 위성 시스템이라든가 기술력에 있어서는 유럽이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은 이 3개 축으로 봤을 때는 우위에 있는 건 그렇죠. 사실입니다. 기존에 이게 사실은 인프라 개념으로 봐도 네. 기본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가 뭐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유럽은 일단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축으로 해서 항상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렇죠. 국가고요. 뭐 우리나라는 뭐 일사불란에서는 전 세계 최고잖아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은 더죠. 우리의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의 국가죠. 더 일사불란하죠. 거기다가 이란이 또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 그게 개뻥일지 아니면 실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걸 공표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급해졌는데 이스라엘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뭐 나비드 슬링이랄지 그렇죠. 그 미사일들이 굉장히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미사일 잘 만드는 데가 방패도 잘 만들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도 어찌됐건 뛰어든 것이고 그럼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일사불란한 장점이 있지만 우리의 한계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것이 저 입장에서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지난번 2023년 5월 20일 날 엘셈을 그렇죠. 종합적인 시험 발사를 완전 공개했잖아요. 예. 그때 사실은 전 세계가 놀랐어요. 처음 탐지부터 발사해서 요격까지를 전부 다 보여줬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적어도 중고도 이상의 대기권 안쪽에서의 요격은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LSM-2를 바로 곧바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공표를 했어요. 예. 우리가 흔히 공표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돼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자신 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체계 개발이 됐구나 하는 감을 잡았어요. 저는. 공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진행 중이겠죠, 물론. 그리고 이것을 공표할 때 이야기가 2028년도 정도 되면은 실전 배치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대 후반 되면 대한민국의 요격 체계가 천궁 시리즈, M셈, 그 다음에 L셈 이렇게 딱딱딱. M셈은 천궁이죠. 네. 천궁 시리즈하고 요걸 좀 헷갈리시는 분이 뭐랄까, 많은데. 그렇죠. 좀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그렇죠. 주세요. 그럴까요? 가장 맨 하층은 한국형 아이언돔이라는 그렇죠. 시스템이 있습니다. 곧 개발이 될 거고 내년에 아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스템들이 천궁2입니다. 지금 탄도미사일만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대항공기는 뭐 물론입니다. 대탄도미사일의 천궁2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 M셈이라고도 불렸지만 이제는 N셈이라고 불리지 말고 천궁2라고 이야기해 드리면 되겠고 여기에서 좀 더 속도를 높이고 고도를 높인 게 천궁3입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제가 말씀드릴 상황하고 맞물려지는데 그게 이제 개발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이 L셈입니다. 요것도 어떻게든 명칭을 붙이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실전 배치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놀라운 게요. L셈이 원래 L셈은 실전 배치까지 가려면 2028, 2029까지도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걸 앞당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2025년쯤엔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실전 배치가. 왜냐하면 내년부터 체계 개발이 완료됐다고 아마 공표할 거고 그렇게 되자마자 아마 양산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2025년 후반기에는 실전 배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고도 70km까지가 커버가 될 거고요. 70km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도 40에서 70 그 사이에서 지금 이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다닐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극초음속 체계에 대한 대응은 LSM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LSM-2입니다. LSM-2가 되면은 고도가 100km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만은 150km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주둔해 있는 사드를 대체하게 되는 게 LSM-2인데 LSM-2. 이 LSM-2에 숨겨져 있는 것이 공표를 안 하지만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극초음속 활공체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든 이것에 대한 대응에 대한민국의 대응은 LSM-2가 됩니다. 그럼 LSM-2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LSM-2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2029년, 2028년이면 실전 배치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있죠. LSM이 몇 년이 확 당겨졌다라고 네네. 아까 얘기해 주셨으니까 2025년으로 당겨졌죠. 그러면 LSM-2도 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LSM-2는 LSM에 기반을 두기 그렇죠.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빨리 대응이 될 것 같고 조금 더 기술 개발을 해야겠지만은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언론들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이 오히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가능성으로 놓고 보는데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에서는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스라엘은 부품 수급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어떻습니까? 작잖아요. 물론 우리도 작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중동이라는 어떤 큰 벽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할 때 조금은 제약이 있어요. 자기들 방어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좀 더 글로벌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넘버 2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거는 요만큼의 국뽕도 안 섞인 겁니까? 저는 국뽕 안 섞습니다. 저는 국뽕 그 자체인데. 그러니까 뽕이잖아요. 네. 왜냐면 저는 지금 그럼 우리 LSM이랑 LSM1, LSM2 이름을 뭘로 정할까? 그거부터 생각하고 벌써. 있었거든요. 이게 천공 3까지 제가- 나왔으니까 뭐 천공 4, 천공 5 이렇게 아닙니다. 보람의 초기 보람의 개발부터 상당히 반대 그렇죠. 실패할 거다라는 걸 강조했던 사람이고 여러 측면에서 조금 보수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의 에이서 레이더 개발서부터는 이게 기반 기술이 대한민국이 있구나. 계속해서 발전하고 이제 어떤 클럽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체계 자체가 ADD를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다는 게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린 또 생존이 걸린 문제라. 국뽕 쏙 빼고 네. 아주 객관적인 내용들로만 봐도 지금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건 유럽이네요. 조별과제. 조별과제 실패. 네. 안 됐어 보면. 그런데도 뭐 나는 유럽에서 뭐 만든다 그러면 디자인 말고는 크게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자 오늘 우리가 진정한 방패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현대전에서는 더욱더 이 방패의 어떤 의미를 할까요? 그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는 위상이라는 것들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어찌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가장 앞서 나가는 어떤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흐뭇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